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동부를 강타한 혹한과 겨울 폭풍이 미국 디트로이트 도시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1930년대 만들어진 수도원들이 파열되는 극한의 한파에 침수된 지역이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137cm 수도관이 터지면서 약 5시간 물이 뿜어져 나와 결국 도시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영하로 떨어진 극한의 추위에 그대로 도시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며 한미국 여성이 사색이 되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의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제 나이 29, 평범한 미국 여성이지만 제 인생은 한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네요. 처음부터 한국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제 친구 사키는 늘 일본 애니메이션과 드라마를 보여주며 일본의 멋진 문화를 자랑했고, 저 역시 그런 문화에 푹 빠져 지냈어요. 매주 금요일 밤이면 사키의 자취방에 모여 일본 드라마를 보며 라멘을 먹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지금도 책장 한켠에는 그때 모았던 일본 만화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건 참 예측할 수 없는 법이에요. 한때는 도쿄에서 살겠다고 꿈꾸던 제가 지금은 방 한켠에 놓인 캐리어를 바라보며 다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할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네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는 제 작업실은 보스턴 외곽 찰스 강 너머의 오래된 빨간 벽돌 아파트 3층에 있었어요. 1920년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겨울이면 유독 춥기로 악명 높았죠. 창틀은 낡아서 벌어졌고 천장은 높아서 열효율은 최악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태블릿 펜을 쥐고 있는 손가락이 얼어붙어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드라이기로 손을 녹여야 했어요. 보일러를 틀어도 라디에이터에서 나오는 열기는 높은 천장에 고스란히 흡수되어 버렸고 바닥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한기를 막으려 이중창을 설치하고 창틀 사이사이 문풍지를 붙이고 창가에 단열 커튼도 달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제 작업실은 실내임에도 옷장에서 꺼낸 모든 겨울옷을 겹겹이 껴입어야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극 한파가 찾아와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추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내복 위에 히트텍을 두 겹 입고 전기장판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도 태블릿 펜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였죠. 영하 20도를 기록한 날 저는 결국 작업실에서 집으로 피난 오듯 짐을 옮겼습니다. 손가락이 꽁꽁 얼어붙어 태블릿 펜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동파를 걱정하며 수도꼭지를 틀어보는 일상이 계속됐고 난방비 고지서는 매달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SNS에 올린 제 게시물을 보고 연락했다면서 보스턴의 추위에 고생하느니 자신이 사는 도쿄로 오라고 제안하더군요. 매일같이 보내오는 도쿄 생활 사진들은 분명 매혹적이었어요. 벚꽃이 흐드러진 공원, 정갈한 일식 식당들, 첨단 기술로 가득한 거리까지. 사키는 도쿄의 삶이 얼마나 완벽한지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유기농 채소로 만든 건강식을 먹으며 저녁에는 첨단 시설을 갖춘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한 달 내내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서서히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천장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마치 얼음이 갈라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작업실로 달려가는 동안에도 발걸음 소리보다 더 크게 파이프 속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벽을 타고 흘러내린 물이 바닥에 흥건했고 작업대 위에 올려뒀던 태블릿과 노트북은 이미 물속에 잠겨 있었죠. 작업실은 물론 제 작업물들까지 모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보험으로 보상을 받긴 했지만
그 순간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키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쿄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100년 만에 폭설이 예보되어 있었지만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도 무언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눈이 1미터 넘게 쌓인 도로, 난방이 거의 되지 않는 숙소, 그리고 이런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한 현지인들의 태도까지. 보스턴을 떠나올 때의 기대감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쿄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저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어주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네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보스턴의 한파를 피해 도쿄로 온 제가 자랑스럽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 자부심은 공항 밖을 나서는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예상치 못한 폭설이 도쿄를 뒤덮고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시부야까지 가는 길은 그야말로 눈길 행군이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눈 위에서 제대로 구르지도 않았고 발은 이미 젖어서 양말 안까지 축축했죠. 택시 기사님은 계속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런 폭설은 처음이라고요. 사키가 소개해준 게스트하우스는 오래된 목조가옥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도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곳이라며 자랑했던 사키의 말이 떠올랐어요. 보스턴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까지 온 제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한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벽은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수준이었고 창문 틈으로는 바람이 그대로 새어들어왔습니다. 이런 곳을 보고 사키는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만 올리며 완벽한 도쿄 라이프를 자랑했다니 허탈한 웃음만 나왔어요. 방 한켠에 놓인 작은 전기 히터는 이 추위를 견디기엔 너무나 역부족이었어요. 마치 촛불 하나로 한겨울을 버티라는 것 같았죠. 사키는 제 방을 둘러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 스타일이라고요. 여기선 다들 이렇게 산다면서 오히려 제가 너무 호사스러운 걸 바란다고 했죠. 그 순간 보스턴에서 폭설로 무너진 제 작업실이 오히려 그리워졌어요. 적어도 그곳에선 제대로 된 난방시설이 있었는데 이곳은 마치 냉장고 속에 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이불은 얇디 얇았고 바닥은 마치 얼음장 같았습니다. 보스턴에선 적어도 건물 자체는 따뜻했는데 이곳은 실내외 온도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잠을 청하기 위해 옷장에서 꺼낸 모든 옷을 겹겹이 껴입었지만 추위는 여전했습니다. SNS에서 보던 그 세련되고 완벽한 도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숨겨진 이 도시의 실체를 마주하자 사키를 향한 원망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그토록 완벽하다던 이곳에서의 삶이 고작 이 정도였다니. 다음 날 아침 사키를 만나러 나가는 길에 마주친 풍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도로는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군데군데 얼어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 평소처럼 출근하고 있었죠. 편의점 직원은 장갑을 낀 채로 물건을 계산했고 지하철역에서는 난방이 꺼진 채로 전기 절약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사키를 만났어요. 매장 안은 바깥보다 조금 덜 추웠을 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님들은 모두 두꺼운 외투를 입은 채로 앉아 있었죠. 사키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추운데 난방도 제대로 안 하고 사람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도쿄는 첨단 도시 아니었나요? 집값도 비싼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해결 못하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사키는 여전히 도쿄의 삶을 자랑하기 바빴어요. 제가 추위를 호소하자 오히려 절 나무라더군요. 미국식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면서 불편함을 견디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라고 했죠. 게다가 이런 불편함이야말로 일본 문화의 정수라나요. 쾌적함만을 추구하는 서구식 라이프 스타일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SNS에서 보여주던 모습과 너무나 다른 현실에,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키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죠.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집에서 살면서 어떻게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할 수 있는지, 이런 불편한 게 정말 일본의 자랑거리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요. 첨단 기술의 나라라고 알려진 일본에서 왜 이런 기초적인 난방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키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모던한 라이프 스타일의 실체는 겨울철.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히터도 제대로 틀지 못하는 현실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심각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조차 난방이 거의 되지 않는 진료실에서 두꺼운 외투를 입은 채로 진찰을 하더군요.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꿈꾸던 도쿄의 모습은 어쩌면 SNS 속 허상이었는지도 모른다고요. 두꺼운 양말을 신고 침대 위에서 이불을 끌어당긴 채 저는 차가운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넘기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고 낡은 창틀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들어왔죠. 방 안의 온도계는 12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전기 히터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상 피드를 넘기던 중 우연히 발견한 썸네일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찜질방 내부. 전경과 함께 서울의 겨울은 왜 따뜻할까? 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여행 브이로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영상 속 서울의 지하철역에는 사람들이 두꺼운 패딩을 벗어들고 다녔고 편의점 직원은 장갑 없이 가볍게 카드 결제를 받고 있었어요. 도쿄의 지하철역에서 본 장갑 낀 역무원과 추위에 떨던 승객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비교되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영상 속 아파트 실내 장면이었어요. 유튜버가 바닥에 맨발로 서서 온도계를 들이대자 바닥 온도가 무려 28도를 가리켰죠. 저도 모르게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그 따뜻함을 상상했습니다. 창가에 선 유튜버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온도계는 실내 24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난방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누워있는 이 차가운 이불 속과는 너무나도 다른 광경이었죠.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닥 전체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가 실내 전체를 데운다는 개념이 신선했어요. 영상 속 한국의 아파트들은 겨울에도 실내 온도가 20도를 웃돌았고 바닥은 발바닥이 닿는 순간 포근한 온기가 전해질 정도로 따뜻했죠. 그리고 찜질방이라는 문화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24시간 내내 따뜻한 공간에서 편하게 쉴 수 있다니 마치 천국 같았죠. 영상 속 사람들은 한겨울에도 반팔 차림으로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도쿄에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도 떨던 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겨울 문화에 대한 영상을 하나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상의 댓글에서 또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울의 겨울 풍경에 빠져들었어요. 실내 곳곳에 설치된 바닥 난방, 두꺼운 이불 대신 얇은 이불만으로도 따뜻하게 잠들 수 있는 침실, 그리고 추운 날 언제든 피할 수 있는 찜질방까지. 영상을 보다 보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바로 이런 곳이었다는 걸요. 첨단 기술과 편안함이 조화를 이룬 진정한 의미의 현대적인 도시 말이에요. SNS에서 보던 완벽한 도쿄의 모습은 허상이었지만 서울은 오히려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항공권 검색을 시작했어요. 사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대로 도쿄에서 얼어붙을 순 없었거든요. 마침 인천행 비행기가 3일 뒤에 있었고 서울의 한 게스트하우스도 빠르게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니 게스트하우스 근처에 찜질방도 있더군요. 예약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두근거렸어요.
이건 분명 충동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겨울을 보여주는 그 영상들은 제가 진정으로 원하던 삶의 방식을 보여준 것 같았어요. 도쿄에서의 불편함을 참고 견디는 대신 편안하고 따뜻한 삶을 선택하고 싶었거든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나서야 사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짐도 거의 다 싸놓은 상태였어요. 갑작스러운 서울행을 알리는 내용에 사키의 답장이 거의 즉각적으로 왔죠.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장문의 메시지를 통해 제게 실망했다며 일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어요. 서구적 사고방식에 매몰된 채 일본의 섬세한 미학을 무시한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메시지를 읽는 내내 가슴 한켠이 불편했지만 이번만큼은 제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도쿄의 매서운 한파 속에서 또다시 며칠을 보내며 저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불편함을 미덕이라 포장하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히터 하나 제대로 틀지 못하는 생활을 고상한 문화로 포장하는 건 이제 지쳤어요.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는 마지막 아침, 사키에게 작별 인사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수시로 메신저를 확인했지만 제 메시지는 끝내 읽은 표시조차 되지 않았죠. 4년간의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사키와의 마지막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런 무거운 감정도 입국장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느껴지는 따뜻함이 절 반기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은 한겨울에도 봄처럼 따뜻했어요. 두꺼운 패딩을 벗어 손에 들고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전혀 춥지 않았죠. 도쿄나리타 공항에서 장갑을 낀 채 여권을 넘기던 기억이 무색하게도 이곳의 직원들은 가벼운 제복 차림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탈 때까지도 저는 도쿄에서의 경험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두꺼운 패딩을 벗지 않은 채 좌석에 앉았는데 이상하게 춥지가 않았습니다. 허리를 뒤로 기대자 등과 엉덩이 쪽이 따뜻했어요. 옆자리 승객이 이야기해줬죠. 한국의 장거리 버스들은 대부분 좌석 난방이 되어 있다고요. 창 밖으로는 눈발이 날렸지만 적어도 버스 안에서는 패딩을 벗어도 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도쿄행 버스에서 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광경이었죠. 승객들은 대부분 겉옷을 벗어서 선반 위에 올려두고 있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패딩을 벗어 접었어요. 90분가량의 버스 여정 끝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패딩을 꺼내 입으며 밤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캐리어를 끌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동안 발밑에 눈은 이미 녹아 있었습니다. 도쿄와 달리 보도블록이 미끄럽지 않아 안심이 됐죠. 지하철을 타고 한 정거장, 제가 묵을 동네에 도착했어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원룸은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었어요. 호스트가 보내준 자세한 길 안내 덕분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죠. 디지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마자 도쿄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함이 절 맞이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선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마치 따뜻한 물처럼 발바닥을 감쌌거든요. 유튜브에서 보았던 온돌 난방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죠. 방 안의 온도계는 24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건조하거나 답답하지 않았어요. 짐을 풀고 난 뒤 호스트가 추천해준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찜질방을 이용하고 있더군요. 안내 데스크에서 입장료를 내자 직원이 주황색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건네주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죠. 바깥 기온이 영하인데 이런 얇은 옷을 입으라니요. 혹시 실수로 여름 옷을 준 건가 싶어 다시 한번 확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탈의실에서 보니 다들 같은 반팔 반바지 차림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춥지는 않았습니다. 실내가 따뜻해서일까요?
어색한 마음으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안으로 들어가자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곳곳에 다양한 온도의 찜질방이 있었고 사람들은 편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따뜻한 황토방에 누워 있으니 도쿄에서의 긴장이 스르르 풀려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옆에 누운 현지인들은 당연하다는 듯 반팔 차림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어느새 저도 더운 김에 긴 소매 가디건을 벗어던지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 골목 사이사이로 불어오는 찬바람이 매섭긴 했지만 전혀 춥지 않았어요. 온몸에 가득 채워진 따뜻함이 한동안 지속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숙소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는 이불도 필요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다음 날의 일정을 확인하면서 문득 도쿄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어요. 몇 겹의 이불을 덮고도 떨었던 그때와 지금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죠. 사키의 마지막 메시지도 다시 읽어보았어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내가 안타깝다는 그녀의 말이 이제는 오히려 우스워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불편함을 견디는 게 미덕이라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과연 잘못된 걸까요? 적어도 이곳, 서울에서는 제가 찾던 그 편안함이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아침은 창가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바닥 난방 덕분에 침구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아직도 생생했죠. 휴대폰을 확인하자 인스타그램에 알림이 가득했습니다. 전날 저녁 올린 서울 도착 소식에 여러 친구들이 반응을 보였더군요. 그 중에서도 사키의 댓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제 게시물 아래에 장문의 댓글을 남겼더군요. 서울의 난방 시스템이 에너지 낭비라느니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서구식 사고방식이라느니 하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몇몇 일본 친구들까지 사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어요. 화가 났지만 굳이 언쟁하고 싶진 않았어요. 대신 서울의 일상을 더 자세히 공유하기로 했죠. 찜질방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한밤중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추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문화적 해결책이라고요. 그러자 사키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개인 메시지함에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첫 문장부터 가슴이 철렁했어요. 너의 얄팍한 이해가 안타깝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이었죠. 제가 일본 문화를 왜곡하고 있다며 도쿄의 불편함이야말로 일본인들을 겸손하고 절제된 삶으로 이끄는 지혜라고 했어요. 전기 소비를 줄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겠냐며 한국의 난방 문화는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환경을 해친다고 비난했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동안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순간 도쿄에서의 기억이 스쳐갔죠. 장갑을 낀 채 일하는 편의점 직원들, 전기장판 하나 켜지 못해 밤새 떨던 숙소, 그리고 그 모든 불편을 견디는 게 미덕이라 강요하던 사키의 모습까지.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바로 그 시각 사키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새 게시물이었어요. 도쿄의 어느 세련된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따뜻한 조명 아래 완벽하게 세팅된 브런치와 라떼,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까지 미적으로 손색 없는 공간. 해시태그에는 해시태그 도쿄라이프, 해시태그 일본의 아침, 해시태그 완벽한 하루 같은 문구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스크롤을 내리자 그녀의 피드는 마치 잡지 화보 같았습니다. 초현대식 오피스에서 찍은 사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최신 기술이 적용된 쇼룸 방문기까지. 하지만 제가 경험한 도쿄는 달랐어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건물들, 추위에 떨며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한다고 강요하는 문화였죠. 이 괴리감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왜 그녀는 실제로 겪고 있는 불편한 진실은 숨긴 채 완벽해 보이는 모습만 보여주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방어적으로 자신의 불편한 현실을 정당화하려 하는 걸까요? 마치 거울 속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은 이 이중성이 오히려
제가 도쿄에서 느꼈던 한기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일본인 관광객 가족을 만났어요. 그들은 한국의 난방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왜 일본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지 의아해했죠.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엄마는 일본의 차가운 실내 때문에 매년 고생한다고 털어놓았어요. 그 대화를 SNS에 공유했더니 이번에는 사키가 아예 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정에 일본 문화를 폄하하는 한 친구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녀의 팔로워들은 댓글로 한국의 에너지 과소비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제 계정까지 찾아와 악성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오히려 이런 상황이 제게 깨달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더 방어적이고 누가 더 폐쇄적인지 분명히 보였거든요. 사키와 그녀의 팔로워들이 보여주는 과잉 반응은 어쩌면 그들도 현재 상황에 불만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닐까요?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의 사람들은 편안함을 당당하게 추구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들은 불편함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았어요. 대신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현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90일 무비자 체류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주요 클라이언트들이 있는 보스턴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온라인으로 작업을 하긴 했지만 몇몇 클라이언트들은 대면 미팅을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새로 시작하게 된 어린이 도서 일러스트 작업은 출판사와의 직접 미팅이 필수였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용산 전자상가에 들러 온수매트를 하나 샀어요. 캐리어에 넣기에는 조금 버거웠지만 다가올 보스턴의 겨울을 위한 필수품이라 생각했거든요. 적어도 잠자리만큼은 서울에서처럼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겨울을 경험하고 보스턴으로 돌아온 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다시 찬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두는 날이 많아지면서 문득 다가올 겨울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겨울 수도관이 터졌던 작업실은 여전히 완벽하게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고 건물주는 겨울철 난방 시설 개선은 비용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했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날씨를 보며 지난 겨울 서울에서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여름 내내 잊고 있었던 그 따뜻했던 기억들이 서늘한 바람과 함께 돌아왔죠.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부터 전해지던 따뜻함, 지하철역에서도 패딩을 벗어야 했던 포근함, 한밤중에도 안전하게 갈 수 있던 찜질방까지. 11월 중순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었어요. 기상청은 올해 겨울이 작년보다 더 추울 것이라 예보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벌써부터 한파 대비 요령을 전하기 시작했고 동네 하드웨어 스토어에는 수도관 동파 방지 테이프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으로 기상청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영하 60도의 체감온도 예보, 수도관 동파주의보, 외출 자제 권고, 매일 쏟아지는 한파 경보에 아직 겨울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저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었죠. 옷장 맨 윗칸을 열자 서울에서 가져온 온수매트 박스가 보였어요. 지난 겨울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산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게스트하우스 주인분이 적극 추천해 주셨죠. 당시 쇼핑하던 중에 우연히 온수매트 체험존이 있어서 잠깐 누워봤는데 그 따뜻함에 반해서 망설임 없이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스를 열고 온수매트를 꺼내는 순간 묵직한 무게감이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보스턴의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제 작은 비상대책이니까요. 매트리스 위에 온수매트를 펼치는 동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전기장판과는 달리 건조하지 않고 포근한 온기를 전해주는 이 매트 덕분에 적어도 잠자리만큼은 서울에서처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온수매트에 전원을 연결하고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며 문득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보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밤 두려움 없이 포근하게 잠들 수 있다는 건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아닐까요? 손바닥으로 천천히 따뜻해지는 매트를 쓸어보며 이 작은 사치가 앞으로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버티게 해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휴대폰을 켜고 서울의 날씨를 검색했어요. 거기도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었다는 기사가 보였지만 게시된 실내 온도 관리 기준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실내 20도 이상 유지, 24시간 운영되는 한파 쉼터, 독거노인 안부 확인까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국행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올겨울은 서울에서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지내볼 생각이었죠. 보스턴의 작업실 보증금을 빼고 남은 작업 의뢰들은 원격으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제 눈빛을 보시곤 말씀을 멈추셨어요. 그만큼 제 결심이 확고해 보였나 봅니다. 보스턴에서의 마지막 며칠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작업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건물주와 실랑이를 벌여야 했고 클라이언트들에게는 앞으로의 작업 방식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렸죠. 다행히 주요 클라이언트들은 제 포트폴리오를 믿고 원격 작업에 동의해 주었어요. 오히려 서울에서의 새로운 영감이 작업에 도움이 될 거라며 격려해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4년을 돌아보았어요. 보스턴에서의 삶이 모두 불행했던 건 아니에요. 봄에는 찰스 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영감을 얻었고, 여름에는 편안한 에어컨 아래서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죠. 하지만 겨울만 되면 모든 게 멈춰버리는 이곳의 리듬은 제 작업과 삶의 균형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이번에는 3개월짜리 단기 임대 계약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학원도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상황을 보며 장기 체류 방법을 알아보려고요. 인터넷으로 찾은 원룸은 지하철역 근처였고 무엇보다 바닥 난방이 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부모님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보스턴의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낯선 나라로 떠나는 걸 걱정하시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설명하자 조금씩 마음을 여셨어요. 특히 찜질방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는 관심을 보이셨죠. 엄마, 저 이번엔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새로운 작업 환경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잘 안 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으시곤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작은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내가 정그렇게 마음먹었다면 이걸로 필요한 거 사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번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걸음이 가벼웠죠. 입국장을 빠져나와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며 제가 찾은 원룸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창가에 작은 작업 테이블을 놓을 공간이 있었고 햇빛도 잘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첫 작업실을 차릴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한국의 작은 원룸이 보스턴의 넓은 작업실보다 더 기대되는 건 아마도 이곳에서 느낀 따뜻함 때문이겠죠. 단순히 난방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주는 안정감이랄까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도 생겼고 작년에 묵었던 게스트하우스 주인분과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원룸 중개사분은 영어를 잘 못하셨지만 번역기를 켜가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짐을 풀고 처음으로 작업 테이블에 앉았을 때 문득 사키가 떠올랐어요.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완벽한 도쿄 생활을 그려내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이 부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SNS의 완벽한 이미지보다
현실의 따뜻함을 선택한 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한국어 학원 수업이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일본어가 들려왔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키의 동생 유키였거든요. 가끔은 운명이란 게 우리를 놀리는 것 같아요. 서울의 수많은 카페 중에서 하필 그날 그 시간에 유키를 마주치다니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도쿄의 그 차가운 겨울밤 사키의 집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소녀가 이곳 서울의 따뜻한 카페에서 제 눈앞에 나타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 있는 그 모습은 분명 유키였어요. 4년 전 사키의 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 수줍게 제게 녹차를 건네던 16살의 소녀는 이제 20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지만 동그란 안경 너머로 보이는 맑은 눈빛만은 그대로였죠. 에밀리 언니. 유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 속에는 반가움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키와의 불편한 관계가 떠올랐거든요. 혹시 그녀가 보낸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하지만 유키의 다음 말은 제 모든 의심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언니, 사실 저도 언니 SNS 봤어요. 언니랑 언니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근데 제가 지금 서울에서 어학연수 중이에요. 도쿄는 너무 힘들어서요. 유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유키의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건 두려움이었다는 걸. 언니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죄책감과 그럼에도 이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혼자 고민했을 거예요. 유키가 휴대폰을 꺼내며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을 넘기는 동안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죠. 거기 담긴 사진들은 마치 사키의 완벽한 SNS의 이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차가운 원룸에서 핫팩을 붙잡고 잠든 사키, 전기세를 아끼려 이불 속에서 작업하는 모습, 얼어붙은 수도관 때문에 욕실을 사용하지 못해 찜질방에서 씻고 있다는 메시지까지. 유키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언니가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작년 겨울,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히트쇼크였대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유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늘 절약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전기세 때문에 난방을 거의 틀지 않으셨어요. 그날도 화장실에서 언니가 그때 한국으로 떠나고 얼마 안 된 때였는데 유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일 이후로 언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처럼 추위를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불편함을 참아내는 게 우리의 전통이라고 더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죠. 어쩌면 그게 언니가 할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을지도 몰라요. 불편함을 인정하는 순간 할머니의 죽음도 인정해야 할 것 같았나 봐요. 그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사키가 그토록 불편함을 미화하고 추위를 견디는 것을 미덕이라 강조했던 이유가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닌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자기 방어였던 거예요. 할머니의 마지막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상황을 바꾸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던 거죠. 유키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자꾸 더뎌졌습니다. 문득 발밑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지하철역의 바닥 난방이었죠. 그 순간 사키의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만약 그분이 이런 따뜻함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었다면. 그런 생각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쿄와 서울의 하늘은 같았지만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문화는 불편함을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이라 여기고 다른 문화는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히 난방 시스템의 차이를 넘어 어쩌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따뜻한 난방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불편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려 노력하는 이곳의 문화가 제게는 더 진실되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는 방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키와의 만남 이후 제 작업실의 스케치북은 새로운 이야기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보스턴에서는 주로 차가운 도시의 풍경을 그렸다면 이제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일상의 순간들을 담아내고 있었죠. 한밤중에도 불이 켜진 찜질방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온돌방의 풍경들. 특히 클라이언트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보스턴의 출판사에서 작업 중이던 어린이 그림책에 초안을 보내자 예상치 못한 답변이 왔습니다. 제 그림에서 전에 없던 따뜻함이 느껴진다면서 오히려 더 많은 페이지를 맡아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원룸의 작은 책상에서 작업하는 동안 발밑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는 제 손끝으로 그리고 그림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차가운 겨울날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들, 포근한 이불 속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 창밖의 매서운 바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한국어 학원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어요. 버스 정류장의 온열 의자에서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들, 편의점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웃고 떠드는 학생들, 한밤중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카페에서 각자의 꿈을 위해 공부하는 청년들. 이 모든 순간들이 제 스케치북을 채워갔습니다. 어느 날은 작은 전시회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어요. 홍대 근처의 작은 갤러리였는데 우연히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연락이 온 거였죠. 서울의 따뜻한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그룹전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작품들도 만들었어요. 특히 겨울밤의 포근함이라는 연작에서는 서울의 밤 풍경을 담아냈죠. 창밖은 눈보라가 치지만 따뜻한 실내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작품들은 예상 밖의 반응을 얻었어요. 관람객들은 제가 외국인의 시선으로 포착한 한국의 일상적 순간들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한 관람객은 제 그림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었다니 새삼 감사하네요. 전시회 마지막 날 한 잡지사의 에디터가 찾아왔어요. 제 작품과 이야기를 화보로 담아내고 싶다고 했죠. 외국인 아티스트가 바라본 서울의 겨울이라는 주제로요.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고 곧 단행본 출간 제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작업실 창가에 앉아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도쿄에서의 실망, 보스턴으로의 귀환, 그리고 다시 서울을 선택한 결정이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줄은 몰랐다고요. 평범한 일상의 따뜻함을 그리다 보니 제 작품도 제 삶도 더욱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3개월짜리 단기 비자가 끝나갈 무렵 저는 결단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지 아니면 보스턴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해야 했죠. 원룸 계약도 곧 만료될 예정이었고 한국어 학원 수업도 중급 과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잡지사 화보 촬영 때 알게 된 에디터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신진 일러스트레이터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기획 중인데 제 작품을 정기적으로 연재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일상을 담아내는 작업이었어요. 문득 제 작업실 벽에 붙여둔 스케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찜질방에서 잠든 사람들, 포장마차에서 웃고 떠드는 회사원들,
온돌방에서 뒹굴며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었죠. 오히려 이런 일상의 따뜻함이 제 작품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건네며 긴장했던 제 손과는 달리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이 그만큼 확고했나 봅니다. 비자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홍대 근처에서 조그만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전에 살던 원룸보다는 월세가 조금 비쌌지만 제 작업실로 쓰기에 더없이 완벽했죠. 큰 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 작업 테이블을 놓기 충분한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바닥난방까지. 짐을 옮기는 날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했어요. 처음으로 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보여드렸죠.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치셨지만 제 작업실을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린 그림들처럼 따뜻해 보이는구나. 봄이 오고 제 작품을 본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사계절을 담은 그림책을 출간하자는 제안이었죠.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 여름, 가을을 거쳐 다시 겨울로 돌아오는 이야기. 마치 제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처럼요. 작업을 시작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리는 건 단순히 따뜻한 난방 시스템이나 편리한 시설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곳에서 발견한 건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사람들의 따뜻한 일상이었죠. 얼마 전에는 유키가 제 작업실에 놀러 왔어요. 그녀도 이제 한국에서의 정착을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함께 옥상에 올라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도쿄의 화려한 네온사인 대신 서울의 달빛을 보며 우리는 각자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따뜻한 작업실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해요. 이제 이곳은 제게 단순한 체류지가 아닌 진정한 삶의 터전이 되었으니까요. 밤새 내린 눈이 햇살에 반짝이는 풍경을 스케치하며 생각합니다. 때로는 가장 멀리 떠나와야만 진정한 집을 발견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따뜻함이란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것은 불편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도시의 따뜻한 순간들을 그려내며 제가 찾은 새로운 집에서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